RFID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 개체에 대한 정보를 읽거나 기록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을 RFID라고 합니다. 그래서 RFID가 나온 지는 매우 오래됐고요. 초기에 나왔을 때는 현재 마트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바코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을 대체할 기술로 RFID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십몇 년이 지났음에도 이 RFID가 그걸 대체하고 있지는 않고 여전히 바코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이렇게 바코드가 있으면 요 자체를 직접적으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지만 RFID 시스템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을 해서 요 칩과 리더가 무선 통신을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라 봤자 어떤 아이디입니다. 그럼 이 아이디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는 건 다시 DB에서 그 아이디를 탐색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몇이다. 그럼 이건 신라면, 뭐다. 그러면 초코파이,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 초코파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접촉식이고, 비시선이고, 1초에 100개 이상의 태그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 이제 많이 쓰일 걸로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RFID 응용 기술이 이렇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출입할 때 많이 쓰이고요. 문 출입 이런 출입할 때 많이 쓰이고, 또 이제 음식 계산을 할 때 우리 카드 되잖아요. 교통카드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이제 RFID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RFID 태그의 종류에는 크게 능동형, 수동형, 반능동형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형 태그는 자체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태그고요. 수동형 태그는 외부 리더부터 수신한 전파를 전원으로 생성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수동형 태그가 대단히 쌉니다. 능동형 태그는 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 능동형 태그는 자체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수동형 태그는 자기가 자신이 직접 자발적으로 메시지 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리더가 쏘면 그 리더로부터 받은 전파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성해내서 그걸로 다시 응답을 하는 형태가 이 수동형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 기술 측면에서는 이제 이 태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full-fledged, simple, lightweight, ultraweight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복잡한 연산들을 이 태그에 못 넣는다고. 왜냐하면 태그를 구성할 수 있는 태그를 구성하는 칩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게이트 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 게이트 수를 이용해서 이런 암호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통신하는 알고리즘, 또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다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더가 수동형인 경우에는 전파를 쏘면 얘가 그 전파로 충전돼서 다시 데이터를 날리고, 그때 이 태그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리더는 DB에 가서 이 아이디가 무슨 아이디냐를 알아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응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있고 패시브 태그, 액티브 태그가 있으면 이제 이 패시브 태그이 리더는 고정된 전원을 가지고 전파를 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 전파를 보낼 수 있고, 이 전파는
보내는 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패시브 태그를 충전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센 신호를 보내야 되겠고, 이렇게 센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노드들도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시브 태그가 보내는 정보는 대단히 짧은 거리이고, 액티브 태그는 그것보다는 좀 길지만 그래도 짧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FID 통신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되겠고요. 이 RFID 시스템의 종류에는 고정 리더, 모바일 리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교통카드, 버스 같은 데 보면 그 운전사 옆에 있죠. 그게 고정 리더예요. 고정 리더이고, 모바일 리더는 사용자가 들고 다니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전시된 물품 앞에 이렇게 갖다 대면 그 물품을 자동 인식해서 이제 그 물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모바일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리더가 자체적으로 태그를 인식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보통은 리더 자체는 단순한 기기이기 때문에 늘 DB와 연결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리더가 개인 장치이면은 리더 프라이버시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RFID 시스템의 특징, 단일 DB, 중복 DB, DB를 중복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스스로 태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태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DB로 전달해서 태그를 인식합니다. 이때 DB와 태그 간에 동기화가 필요하면은 중복하기 어렵고, 동기화가 필요 없으면 DB를 중복하기 쉽습니다. 비지정 지리 프로토콜, 지정 지리 프로토콜로 구분할 수 있고, 비지정 지리는 리더가 쏘면 이걸 받은 모든 태그는 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지정 지리고, 지정 지리는 태그가 쏘면 여기 뭐 100개의 RFID 카드가 있어도 특정한 그 태그만 답변하는 거예요. 특정 태그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RFID 시스템의 보안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예전 RSA 랩에서 이렇게 제시된 그런 건데요. 사용자가 물건을 구입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물건에 여러 가지 RFID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게 되면 이런 리더로 사용자를 스캔하게 되면 어떤 정보들이 이제 나오냐 하면 태그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냐면 여기에 머리가 가발이 쓰였다는 게 알려지게 되겠고, 이 가발 제품은 싸구려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책인데 공산서적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지금이 그런 시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 여기에 지갑에 500유로가 있다. 근데 실제 이 유로에는 RFID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힙 엉덩이에 그 무슨 성형 뭔가 이렇게 교체를 했나 봐요. 그게 교체되어 있다는 게 되고, 이 가방 안에는 속옷이 30개가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노출이 이제 심각하다, RFID 시스템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킬 명령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킬 명령은 이제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는 이 태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게 되면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태그들이 이런 엉뚱한 사람이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고 싶은데, 이 태그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옷 같은데 그 RFID 태그가 남아 있어서 세탁기가 이 옷이 어떤 세제로 또 어떤 온도로 세탁해야 되는지 자동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태그를 끄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위조 문제 때문에 유로와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kill 명령이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요구사항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치 프라이버시, 태그를 위조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을 갖고 RFID를 인증하는 이제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태그의 정보가 우리가 이제 이 태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또 위치 프라이버시, 태그가 항상 같은 값을 이용해서 응답하면 소지자의 위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 똑같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물품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되더라도 태그 위조, 적법하지 않은 태그들, 그러니까 올바른 예를 들면 그 아까 같은 유로화에 들어있는 태그들을 위조해서 위조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태그 정보를 추출해서 동일하게 응답하는 태그를 불법적으로 만들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여기서 난스를 주면 아이디와 난스 값을 해시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파악하려 그러면 이 모든 아이디로 해시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아이디를 구해봐야지 어떤 아이디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위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 똑같은 난스 값을 주면 늘 응답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치 프라이버시까지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도 난스 값을 여기다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NR을 주게 돼도 여기에 다른 empty가 들어가기 때문에 태그에 랜덤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위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다. RFID 후속 기술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NFC와 비컨입니다. 매우 짧은 거리의 통신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RFID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먼 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식당에 가서 우리 그 학생 식당 같은 데 가서 옆에 싹 지나갔는데 내 카드에서 결제가 돼 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서 가서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대야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FC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의사 표시를. 가까이 대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거리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애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거고요. 또 비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블루투스 저에너지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컨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을 뭐 인식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 백화점에서 비컨을 달아놓으면 어떤 매장에 달아놓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 비컨을 인식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뭐 필라 매장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내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또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컨의 또 다른 예로 뉴욕 매치 구장은 이 비컨 같은 것을 그 구장 곳곳에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방송 서비스의 특징. 그래서 N스크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N스크린. 그래서 N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N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말만 이용해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서비스를 여러 단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는 게 N스크린,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크린을 이용해서 서비스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존처럼 영상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응용을 통해 상위 작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채널을 보통 가정하게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IP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게 OTT TV, 그래서 오브 더 톱 T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된 어떤 장치를 통해서도 방송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게 OTT TV가 되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OT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서비스, 전통 방송과 소프트웨어, 게임, SNS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 콘텐츠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는 개인 콘텐츠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내가 촬영한 내 영상들, 우리 가족과 찍은 영상들을 언제든지 보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미래 방송 서비스의 특징, 양방향 채널, 융합, 여러 개의 스크린, 개인 콘텐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플랫폼 서비스, 실감형 서비스, 고품질 서비스 뭐 이런 개념을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스크린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PC, TV, 폰, 동일 서비스, 동일 사용성, 끊김없는 서비스, 이어보기 서비스, 동일 플랫폼. 그러니까 맥, 아이폰, 뭐 이런 IP 뭐죠? 애플 T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 플랫폼. 근데 이게 이제 N스크린으로 발전합니다. 다양한 단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기존 플랫폼도 지원하고, 최초에는 이제 아이튠즈와 같이 그 관련 기기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든지 서비스, 뭐 냉장고라든지 뭐 다 하는 거고요. 단말 간 직간접 통신, DLNA, 에어페리 이런 것들이 대응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지금도 집에서 되죠. 내가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가 내 스마트 TV에서 대형 스크린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전하면, 그런데 이 N스크린에서의 핵심은 이제 태블릿, PC, 아이패드 이런 것의 이제 등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TV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에 등장하면 앱과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고, 상황 인식 서비스, 뭐 융합 서비스, 뭐 오픈 마켓,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보면서 다양한 그 야구 선수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보는 사용자들끼리 채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융합 서비스들의 제공이 가능할 거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크린의 핵심은 스마트 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스크린에서의 보안 메커니즘은 다양하게 이제 여기서 각 요소별로 이제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지금까지 컴퓨팅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적인 제품들에도 이제 컴퓨팅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 컴퓨팅 요소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통신,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요소까지 들어가서 좀 더 스마트한 융합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인터넷 of things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팅 통신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물에 뭐 의자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신규 사물과 기존 컴퓨팅 포함한 사물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단말을 이용한 지능적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황인지 기반 서비스. 상황인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스마트 TV가 있는데 김상진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TV가 자동적으로 켜지고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옮겨지게 되겠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딸이 방에서 나오면은 방송이 딸을 인식해가지고 방송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가 보기 적절한 프로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가 되겠고, 모든 기술을 통합하게 됩니다. 모든 기술. 뭐 스마트 그리드, 센서 네트워크, RFD 뭐 이런 거,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모든 이제 데이터 그 기술들이 종합이 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물 인터넷에서는. 그리고 하나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는 마켓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호리존털 마켓이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식별 처리, 네트워킹, 센싱 기술들이 이제 주요 기술로 될 거고요. 장치 간 통신, 장치와 사용자 간 통신도 필요하고, 자동 통신, 자동 제어,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사물 인터넷의 특징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물 인터넷 보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냐?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 없이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기술이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 프라이버시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 있어요. 사용자한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 없이, 안전성에 대한 답보 없이는 사용하기 어려운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라는 것은 대단히 편리해야 되겠고, 사용자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겠고, 사용자들이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편리성뿐만 아니라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능형 체중계. 그래서 내 체중 정보가, 내가 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내 정보가 클라우드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 핸드폰으로 알려주고, 내가 지금 과체중인지, 내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지능형 체중계가 어떤 정보들의 노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체중계가 이렇게 정보를 내 클라우드에 올리는데, 뭐 나만 올라갔을 때 여기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 딸이 올라가거나 뭐 내 아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정보까지 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고, 이 클라우드에 올라갈 때의 보안, 또 이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보안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보안은 시스템 보안, 서비스 보안, 통신 보안, 단말 보안 등 통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그 복합적으로
여러 요소들에 대한 그 보안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우리가 보안에서 이거 있죠. weakest link principle처럼 하나만 약한 고리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전체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되겠죠. 수평 마켓이므로 각 벤더의 제공 요소마다 보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들 통합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체중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연결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호 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고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글라스라는 게 옛날에 나왔다가 쑥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구글에서 어떻게 해결해서 또 제시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증 기술도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폼웨어들이 이제 갱신될 텐데 소프트웨어들이 갱신 및 패치 과정에서 엉뚱한 것이 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악의적인 요소들이 내 체중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체중계가 엉뚱한 동작을 한다든지 정보를 노출한다든지 그러면 곤란하겠습니다.